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재무 분석론을 맡게 된 박연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저랑 같이 보시게 될 부분은 금융투자 분석사 재무회계 부분을 먼저 처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치 평가를 두 가지로 하시게 될 텐데 기존에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라든지 아니면 따로 별도로 뭐 자격증 공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회계 원리 그 다음에 뭐 회계 관리, 뭐 1급, 2급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 회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을 한번 공부해 보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전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시험에서는 재무제표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금융투자 분석사의 목적상 전체 이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업의 어떤 성과라든지 우리 기업의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언어, 이게 바로 재무제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정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수업 방식도 그 시험 목적에 맞춰서 세세하게 아주 깊게 들어가서 회계 처리 하나하나 보시는 대신 좀 큰 틀에서의 이해를 높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 일단 재무회계부터 출발을 해보실 건데요. 책을 통해 가지고 먼저 제가 필요한 부분 위주로 좀 같이 읽어보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도 그 부분 위주로 좀 체크나 밑줄을 그어주시고 그 부분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PPT로 정리해 놓은 파일을 통해 가지고 같이 요약을 정리해보고 그 다음 마지막에 챕터별로 가장 중요하게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우리 교재에 있는 맨 뒤에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풀어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 2페이지 넘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 보시면 제목이 재무회계의 개요라고 돼 있죠. 그래서 회계의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실 텐데 제가 그 회계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은 장부에 기록하는 거,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 거라고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그거는 회계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업 회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래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이 식별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부동산 가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요. 부동산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랬다면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할 수 있지만 회계상에서 말하는 거래는 아닙니다. 회계상에서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또는 수익 그리고 변동 이런 것들이 수익 또는 비용 이런 것들이 변동을 하게 되면 그건 회계상의 거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장부에 기록할 만한 이벤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는 것이죠. 판단이 됐다. 맞아. 그러면 이제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북입니다. 장부에 기록하는 거. 요거를 이제 전통적인 회계 처리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장부에 기록해가지고, 우리 회사 내부에 품에 꼭 안고 잡니까? 그냥 금고에 가둬놔요? 그게 아니라 외부에 공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공시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회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통합적인 개념이네요. 그래서 책의 2페이지 첫 두 줄을 보시면요. 회계란 특정한 경제적 거래에 대해서 정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동그라미 이게 키워드입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얘기한다. 이런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다 말씀드렸고 이러한 회계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는 이유는 우리 회사의 정보를 궁금해하는 어떤 정보 이용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데 그냥 정보도요. 한 쓰레기 정보 같은 거 이런 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만한 거 또는 그냥 뭔가 가공의 분식회계 과정을 거쳐가지고 허위의 가공의 사실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 이용자들의 투자 의사결정 그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죠. 그게 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두 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정보 이용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3페이지에 바로 나옵니다. 방가로 1번에 보시면 회계 정보 이용자가 있죠. 우리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 즉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어요. 우리 기업의 정보는 누가 궁금해할까? 내부 외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정보 이용자에는 경영자 및 종업원 등의 기업 내부 이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투자자, 채권자 및 감독기관 등 외부 이용자가 있다. 둘 다 우리 회사의 정보를 궁금해합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는 왜 궁금해할까요? 경영자,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CEO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 회계에서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있는 기업의 형태는 주식회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그래서 근데 주주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직접 가서 회사를 경영하진 않죠. 내가 삼성전자 주식 한 500주 갖고 있다고 해서 매일 삼성전자 본사에 출근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리인을 내세워서 주인을 대신해서 경영을 하도록 위탁을 하죠. 그래서 CEO는 수탁자입니다. 대신 경영을 하는 거죠. 물론 주주이면서 경영자를 동시에 취할 수는 있죠. 그러나 경영자라는 역할 자체만 넣고 보면 수탁자죠. 그래서 CEO의 어떤 인센티브, 성과 보수 이런 것들도 주주로부터 맡겨진 그러한 수탁 책임을 제대로 잘 이행했는지 를 평가해서 그 평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연봉이나 이런 게 결정되겠죠. 그럼 경영자도 궁금해하겠죠. 내가 얼마나 잘 경영 활동을 이행했는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유로 일반 임직원들도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연동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궁금해하겠죠. 그 다음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인 두 계층은 채권자와 주주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빌려준 돈이 때마다 따박따박 이자 제대로 받고 만기 때 원금 떼먹지 말고 다 잘 회수가 될 건지가 궁금해하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어떤 현금 유동성이라든지 뭐 이런 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주. 기존 주주건 잠재적 주주건 다 포함하는 거죠. 기존 주주면 당연히 내 돈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주가가 몇 배가 오를 것인지 뭐 당연히 수익성을 따지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고, 잠재적인 주주는 뭐겠어요? 내가 주식을 우리 회사에 주식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잠재적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우리 회사의 정보, 경영 성과 이런 거 궁금해 하겠죠. 뿐만이 아니라 감독기관, 즉 뭐 과세당국 이러한 그 감독기관들도 세금 뜯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 벌었는지를 궁금해 하겠죠. 이러한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몸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보를 궁금해하는 계층은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내 외부를 총망라해서. 그러면 근데 세부적으로 그들이 각각 궁금해하는 우리 회사의 정보에 대한 포인트는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측면이 더 궁금해하는 반면에 주주 입장에서는 잠재적 수익성, 뭐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들 각각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일일이 다 충족시키기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포인트가 다 달라서.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서에서는 정보 이용자들의 어떤 메인 두 계층을 주주랑 채권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두루두루 그냥 다 제대로 그냥 대부분 다 충족한 걸로 보겠다라는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일반 목적이라는 용어를 써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냥 보면 쓱 지나가면 별 의미 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일반 목적이라는 그 네 글자가 담고 있는 그 함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 내용들이 쭉 기술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4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는 회계정보 이용자에 따른 회계의 분류, 즉 정보 이용자는 내부와 외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에게 초점을 두는 그러한 보고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회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세밀을 하면 세 가지죠. 그래서 1번에 재무회계, 2번에 관리회계, 3번에 옆에 이제 세무회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1번의 재무회계가 이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하는 그러한 토픽이 되겠죠.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첫 번째 줄 보시면 외부 보고 목적입니다. 외부의 보고를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목적이 담고 있는 뜻은 우리의 외부 정보 이용자, 그중에서도 가장 메인이 되는 두 계층, 채권자나 주주, 그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목적으로,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주나 채권자는 기존 또는 잠재정이 다 망라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특정 다수죠. 그래서 모든 다양한 주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은 또 우리 회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회계 원칙을 하나 제정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시게 될 국제회계 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기준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통적인 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과거 정보를 비교적 자세하게 작성해야 된다. 또 공통된 룰이 있구나. 이제 앞으로 그걸 큰 틀에서 보시게 될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양괄호 2번 관리회계는요. 내부 보고 목적이 그 자체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이 어떤 식으로 보고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따라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제 국내에서 설립된 지 한 15년 정도 지나가지고 국내 입지는 좀 비교적 탄탄하게 다져놨고, 그걸 토대로 내년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해외 현지 법인을 한 5군데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CEO가 공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타겟되는 그런 예상되는 나라를 몇 개 찍어놨겠죠. 그래서 경영자가 기획팀 직원들에게 팀장에게 그 5개 나라에 대한 향후 진출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해봐라. 타겟 고객층, 그 다음에 기존의 마켓 분석,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막 작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보고서 형식이 그 워드 형식인지 엑셀 포맷인지 PPT 형식인지 전혀 구애받지 않고 경영자가 원하는 구미에 맞춰서 그냥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뭐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나 형식, 규격 이런 거에 전혀 제한이 없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규정, 내용이나 형식이 정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반면에 5페이지에 나오는 세 번째 세무회계는 이제 회사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세청에 세금 내려고 만든 거죠. 말 그대로 세무회계. 그런데 세무회계는 기업이 번 게 있어야 그거에 일정 퍼센트를 소득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재무회계에서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100억이다라고 해서 세금을 내기 위한 목적에서도 똑같이 100억에다가 그냥 법인세를 때려가지고 단순하게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기준과 세법상의 기준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조정해가지고 세금을 내기 위한 과세소득을 다시 산출하고 그거에 따른 세금, 각종 세금 제도를 고려해가지고 과세소득을 산출하고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한 게 세무회계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는 1번이다 라는 게 결론인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표가 하나 있네요. 재무제표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회계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최종 단계인 보고를 하기 위한 어떤 형태, 수단, 이게 바로 재무제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인데, 재무를 나타내는 각종 표의 집합체, 이게 바로 재무제표의 종류죠. 4가지의 문서 패키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거기 나오는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부르는 거. 요 2개가 가장 핵심이 되는 재무제표입니다. 위에 거 2개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자본변동표, 그 다음 현금흐름표, 이렇게 4가지가 총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주석이 있다. 이제 계속 보시겠지만 재무제표 본문에는요, 계정 과목과 숫자 이렇게만 딱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우리 회사가 단기에 매출액 100억이라고 적혀 있다라고 해서 그 100억이 쪼개보면 상품 매출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해서 발생한 용역 매출도 있고 뭐 등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디테일은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100억이라는 숫자 위에 별표 땡1 해놓고 그 뒤에 쭉 넘겨보면 우리 각주, 책에서도 각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100억의 구성 성분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주석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자세히 보시겠지만 재무상태표는 일단 특징에 보시면 특정 시점입니다. 시점 동그라미. 그래서 생긴 것은 어떤 타임샷 찍듯이 어떤 사진 찰칵 찍듯이 스냅샷 찍듯이 어떤 시점 현재 우리 회사가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런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반면에 나머지 세 개는요 다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동태적인 개념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변동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올해 우리 회사가 얼마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본 변동표는 이름에서도 변동이라고 나오죠. 즉 자본이라는 거에만 하나 뚝 떼가지고 1월 1일부터 기말까지 12월 31일까지 해서 자본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처음에 주식회사가 설립될 때 주식을 발행하지만 그 이후에도 기존에 이제 영업 중인 상태에서도 추가적으로 증자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또는 이미 기존에 발행됐던 주식을 뭐 다시 감자를 한다든지 이러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내역을 하나의 별도 표로 보여준 게 자본 변동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우리 회사가 발생주의라는 건 그 손익계산서라는 건 좀 이따 또 역시 보시겠지만 발생주의라는 개념에 따라서 만듭니다. 즉 올해 우리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뭐 50억이에요 라고 했다고 해서 순마진이 50억이다. 그럼 현금이 50억이 들어와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매출 같은 거를 해도요. 현금 매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외상 매출도 다 포함이 돼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 100% 외상 매출이다. 라고 한다면 매출 100억이 한 푼도 우리 회사에 현금이 들어와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외부의 정보 이용자 중에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내 돈 원금이 떼먹지 않을 그런 그 리스크가 없는가 판단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 유동성이 궁금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너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또 별도 현금 in and out 그 자체의 움직임만 별도로 따라서 만든 표가 현금 흐름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될 건 재무회계인데, 그 중에서도 국제회계기준이라고 부르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쭉 히스토리가 나와요. 회계기준의 제정. 쭉 넘어가셔서 결론만 봅시다. 9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그림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라고 나오죠. 그 첫 번째 줄 보시면 이니셜이 나오네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괄호 안에 보시면 KIFRS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문으로 표시한 건데 K는 당연히 코리아의 K겠죠. 그리고 IFRS는 뭔가의 이니셜일 텐데 뭐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의 줄임 말입니다.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이란 뜻이죠. 당연히 국제회계기준은 예전에는 각 나라별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다 달랐죠. 그래서 국내법으로 똑같이. 그래서 옛날에 갭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셨을 텐데 갭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회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의 갭은 각 나라마다 다 달랐죠. 그러나 지금처럼 그렇게 글로벌 금융이 발전하고 해외 현지 진출한 법인도 있고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진출해서 뭐 법인이 있는 회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경계가 모호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외국에 진출한 회사가 우리나라 법인이 외국의 정보 과세 당국에다가 또는 그 감독 당국에다가 그 재무제표를 별도로 그 나라 회계 기준에 맞춰가지고 또 제작성을 하려면 너무 번거로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따라야 될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고 그 결과 이제 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장사들은 의무적으로 IFRS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뭐 비상장사라든지 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이러한 업체들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만 쓰던 갭 그걸 예전에 뭐 K갭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던 그 회계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면 그들도 IFRS를 도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무는 아니고 선택이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IFRS와 그다음에 일반 국내 K갭이 병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거의 95% 이상의
몇 개를 빼놓고는 전부 다 회계가 다루고 있는 그 우리나라의 자격증 시험에서는 전부 다 IFRS를 기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국제회계 기준이니까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쓰여져 있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 회계 기준을 만드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K자가 앞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과 내용은 똑같죠. 근데 번역을 했다 뿐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11페이지 쭉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백그라운드는 보셨고 이제 12페이지로 가보시면 챕터 2에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그 도입부는 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가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보실 텐데요. 12페이지 보시면 섹션 1에 보시면 재무제표의 상호 연관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주석인데 그렇게 돼 있는데 각각의 재무제표들이 다 동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다 뭔가 톱니바퀴처럼 논리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림이 13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복잡하게 뭐 그거를 하나하나 다 보시진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그 구조만 한번 직관적으로 볼까요? 가장 핵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에 아셔야 될 내용은 제일 중요한 재무제표 2개 뭐였었죠?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이 2가지인데 재무상태표는 밸런스시트이라는 용어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K갭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던 회계 기준 시절에서는 대차대조표라고 옛날에 쓰던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무상태표로 바뀐 거예요. IFRS 도입되면서. 그런데 영문 이니셜로 쓸 때는 밸런스시트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아직도 그냥 씁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재무상태표라고 해도 이제 BS라는 표현으로 쓰고 이거가 생겨있는 형태는 이렇게 돼서 일정 시점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X1년 말 현재라고 일정 시점을 반드시 기술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산,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은 X1년 말 현재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의미하는 거고 자세한 건 이제 뒤에 다시 볼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만 볼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현금은 얼마, 그다음에 유형 자산은 얼마, 무형 자산 얼마, 뭐 등등등 단기 투자 자산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열거가 돼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자산을 보유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 무슨 돈으로 샀니? 라고 해서 이러한 자산을 보유하게 되기 위한 근본적인 자금의 원천을 나타내는 게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왼쪽은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부르는데 대차 뭐 등식 모르고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쪽 합계와 이쪽 합계는 일치해야 되는 게 회계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러면 이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자금의 원천 결국 둘 중 하나죠. 내 돈 플러스 남의 돈인데 내 돈이 바로 자본을 의미하는 것이고 남의 돈이 모자라서 은행 가서 차입을 했네 또는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했네 라고 하면 빚이죠. 빚, 남의 돈. 이게 바로 부채입니다. 그래서 요거 2개 합친 게 결국은 자산 총액과 똔똔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채나 자본을 부르는 또 다른 별칭들이 좀 존재하는데 내 돈이란 뜻에서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부채를 남의 돈이라고 해서 타인 자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자본은요. 산수적으로만 봐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그럼 나머지가 자본으로 구성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본에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순자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잔여지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뉴스든 책이든 뭐 우리 시험에서든 어찌됐든 용어를 부를 때 이러한 용어가 나오면 요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 우리 기업에 대한 청구권 자기 투자한 몫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입장에서도 그 측면에서 보셔도 만약에 우리 회사가 청산을 한다 현재 지금 청산을 한다면 지금 있는 자산을 다 팔아치우죠. 현금화하죠. 그래서 현금화해가지고 예를 들어 100억 이렇게 손에 쥐었다는 거죠. 그럼 그 100억에 대해서 내 투자한 몫 내놔 라고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크게 2가지 계층이 존재하겠죠.
채권자, 그 다음 주주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빚잔치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1순위가 채권자에게 빚을 먼저 갚습니다. 그래서 얘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자라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 주주는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행히 남는 게 있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주를 대상으로 투자한 원금이 회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순위권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재무상태표가 또 손익계산서와 어떻게 연동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재무상태표의 모든 자산부채 자본 항목들은 X1년 말 현재라고 예를 들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X1년 말 현재 자정이 땡칠 때 우리 회사 현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산 중에 하나의 항목이. 그런데 그 10억이 X1년 12월 31일 날 자정의 종이 땡치고 이제 X2년도 기초로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금 통장에 있었던 우리 회사 현금 10억이 날아가나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자산부채 자본 BS 항목들은 특정 연도 말 시점의 잔액은 그 다음 연도 기초 잔액으로 그대로 이월돼서 넘어가죠. 연결돼서 넘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그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X1년 말은 결국 X2년 초라고 바꿨어도 무방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X2년도가 이제 올해 단기라고 가정해 보시죠. X2년 초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깨끗하게 한번 다시 써볼게요. X2년 초에 BS가 있고요. 그 다음에 X2년도 말에 시점에 1년이 이제 지난 시점이죠. 그때 BS를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까요? 처음에 X2년 스타트 했을 때 자산, 부채, 자본의 그 현황이 예를 들어서 자산 뭐 10억이 있었고 그 다음 부채 2억, 나머지는 8억 뭐 이런 자본 이렇게 있었다고 진짜 심플하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사업을 수행했어요. 그러면 그 1년이 다 지나고 났을 때 우리 기업이 달성한 성과가 집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부르는 게 바로 포괄손익계산서죠. 1년 동안의 성과.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는 약자를 써가지고 IS, 이게 손익계산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성분은 제대로 좀 이따 보시겠지만 결국은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뺀 게 손익계산서겠죠. 전체 벌어들인 수익에서 전체 벌어들인 비용을 뺀 게 손익이라는 형태로 나타내게 되죠. 손실과 이익을 합친, 통칭하는 용어죠. 물론 이익이면 좋겠지만 손실 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익과 이익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이런 데 가가지고 손님이 맨날 북적대가지고 장사 잘 되네. 이 회사 돈 좀 벌었나요? 라고 하면 한 달 매출액이 우리 카페 매출 1,000만 원이에요. 그럼 매출이 여기가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는 거죠. 비용이 1,200이면 마이너스 200인 거예요. 순마진은. 그래서 수익과 손익은 다른 거다. 어쨌든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빼니까 순수하게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만큼 벌었다고 해볼게요. 이익으로. 그러면 이거 번 거 누구 거죠? 우리 기업 거죠. 우리 기업이 번 거니까. 그래서 1년 동안의 그 성과가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장부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결과가 X2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1년 전에 이 상태로 출발했던 나.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플러스 1억만큼 벌었네? 그러면 내 호주머니가 두둑해지겠죠? 1억만큼? 누구 주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뀔까 볼게요. 기본적으로 10억, 2억, 8억 이렇게 기본적으로 출발했다가 노란색으로 이 1년 동안 이익 1억 번 게 어떻게 변화를 초래했는지 볼까요? 진짜 심플하게 생각해서 1억 번 게 다 현금으로 장사해가지고 1억만큼 내 현금으로 호주머니에 들어왔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내 호주머니에 1억이 늘어났겠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양쪽은 차변과 대변 합계는 일치해야 되는데요. 여기가 1억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가 11억이 돼버리니까 이쪽이 10억으로 똔똔이 어그러지잖아요. 그럼 이쪽에도 1억이 늘어야 될 텐데 거기에 1억은 남의 돈, 부채가 더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내 호주머니에서 내 이익이 늘은 거니까 이 자본, 내 돈에다가 1억이 는다. 그래서 여기가 11억, 여기도 11억 해가지고 등식이 성립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뒤에 자본에 보시게 되면 자본도 세부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설립할 때
그 납입자본, 즉 미천으로 집어넣은 자본금이 있고 내가 스스로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과 또 다른 계정을 쓰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보시고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자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의 나의 성과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형태가 요런 형태로 집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초 재무상태표가 기말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손익계산서가 기말 재무상태표와 이제 결과와 맞물려 가지고 연동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무제표의 상호 연관성이라는 것이죠. 물론 올해 기중에 우리 회사가 유상증자를 또 했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본변동표라는 재무제표의 또 다른 변동 내역들이 보고가 되겠죠. 이것도 다 연관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페이지에 볼게요. 맨 위에 양가로 2번 계속기업이 있는데 우리 회사가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할 대전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계속기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줄 보시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을 그러한 전제를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는 어느 누가 망할 생각을 하고 회사를 설립하겠어요. 당연히 계속 되도록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성공하고 싶어서 설립했겠죠. 그런데 사실상은 현실은 사업을 처음 설립해가지고 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망하는 쪽이 더 많은 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설립한 후 몇 년 이내에 망하지 않아야 그게 이 조건을 통과하는 거냐? 이런 명시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시점 말 현재 기준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딱히 기준서에 몇 년이라고 나와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속기업으로서의 당장 망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전제가 만족돼야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앞으로 보시게 될 회계 기준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적용 자체가 불가해요. 가장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이라는 거. 우리 회사가 건물을 하나 취득했습니다. 50억 주고 본사 4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당장 내 호주머니에서 50억이 돈이 나갔는데 그 50억을 바로 비용 떠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는 기간. 예를 들어 한 20년 동안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그 50억을 20년 사용 기간에 맞춰가지고 비용을 나눠서 인식하고자 하는 게 감가상각비의 개념인데 그건 전제가 회사가 최소한 20년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단적인 그런 예고요. 그러면 그 다음 줄 보시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 야, 이거 답이 노답이다. 문 닫아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평가를 해봤더니 이러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속기업이 될지 안 될지는 매년 말에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지나가지고 또 평가를 해봤더니 이제 회사가 어려워졌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 좀 있으면 문 닫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때는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해야 된다는 거죠. 쓱 숨기고 마치 안 망할 것처럼 그렇게 그냥 꿍쳐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작성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한 8개월 있다 문 닫을 것 같아. 그랬다면 경영자는 즉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인 경영자는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시게 될 회계 원칙에 따라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면 안 되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청산가치에 의해서 재작성해야 되는 건데 문 닫을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화한 다음에 그거를 빚잔치 채권자부터 챙겨주고 남는 게 있다면 자본 주주에게 얼마 줄 건지 이러한 가치의 기준인 것이죠. 그러한 청산가치에 의해서 재작성을 해야 되고 또 역시 앞에다가 그러한 사실을 공시해야 돼요.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는 IFRS를 따른 게 아니라 청산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라고 재무제표 앞에 커버지에도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유용한 정보 제공이 된다는 것이죠. 회계 궁극적인 목적, 그 정보 이용자를 속이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발생기준 회계.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 당기순이익 100억이라고 해서 현금 100억이 들어온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해서 작성하는데, 그래서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가 별도 표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을 뭐 100억 했다고 해서 그 현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해서 매출을 잡을 수 없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수익을 잡을 만한 자격을 갖춘다면 그걸 가득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매출을 100억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응당해야 될 계약상 의무를 다 수행했다는 거죠. 뭐 용역을 제공해 줬거나 또는 제품을 인도해 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매출이 100억이 기록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발생주의라는 거죠. 그 다음 4번 중요성과 통합 표시. 기본적으로 회계는요, 뭔가를 퉁치는 걸 싫어합니다. 즉, 상계하는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구분해서 표시한다는 거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은 구분해서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좀 통합하고, 그러나 좀 중요한 거라면 구분해서 표시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퉁치지 말라라는 것도 양가로 5번의 상계, 이것도 비슷한 개념인 것이죠. 기준 자체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네 맘대로 퉁치지 마라. 비용을 상계하지 말고 구분해서 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법인 명의의 당좌 계좌를 2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신한은행이 하나, 우리은행이 하나, 이렇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신한은행에는 예금으로 플러스 잔액 뭐 10억이 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으로 뭐 5억이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5억. 그러면 플러스 10억과 마이너스 5억 둘 다 우리 거니까, 여기는 자산, 여긴 부채니까 퉁쳐가지고 플러스 5억으로 그 네팅 개념으로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현금 5억 이렇게 보고하지 말라는 거죠. 자산은 자산대로 현금, 예금 플러스 10억 보고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통장 5억은 부채에다가 5억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를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유용한 정보 제공이 된다. 궁극적인 목적. 부채를 슬그머니 퉁쳐가지고 현금 5억이라고 보고하면 그걸 바라보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채가 있다는 건 꿈도 못 꾸죠. 그냥 현금 5억, 예금이 5억 있구나.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정보가. 그 다음 15페이지 보시면 6번의 보고 빈도. 얼마나 자주 재무보고를 하느냐. 첫 번째 줄, 적어도 1년마다 보고를 합니다. 1년으로 끊어서 보고를 하죠. 그런데 그 1년의 기준은요,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회사가 설립할 때 설립서류, 즉 정관에다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사정에 따라서 1년이긴 한데요. 그 1년이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년도 1월 말까지를 1년으로 할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2개월이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회사를 1월 말 끝나는 회사라고 해서 1월 말 법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캘린더 이어를 쓰는 회사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부분의 회사가 이제 이 캘린더 이어를 쓰고 있죠. 그럴 때는 이제 12월 말 법인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 어떤 회사는 우리는요 7월 1일부터 매년 6월 30일까지 할 거예요. 그럼 6월 말 법인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1년으로 끊어서 보고를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비교 정보, 금감원의 그 다트라는 그 공시 사이트를 누구나 들어가서 모든 회사의 다 정보,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를 뭐 다 열어서 볼 수 있죠.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다 보시게 되면 모든 재무정보는 올해 당기와 작년 거 전기 재무제표가 비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 정보를 표시한다. 라는 것이고, 재무제표 본문뿐만 아니라 뒤에 주석,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한눈에 올해 매출은 100억인데, 전년도에는 80억이라서 20억 올랐네. 25% 올랐구나. 뭐 이렇게 바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8번 보시면 표시의 계속성. 아까 회계는 기본적으로 뭐 허용하는 그런 예외적인 몇 개 상황을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퉁치는 거 싫어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뭔가를 바꾸는 것도 싫어합니다. 라고 해서 그게 표시의 계속성인데요. 첫 두 줄을 보시면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사업 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 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그때는 바꿀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원칙은 매기 동일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기 중에서 시험에서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어떤 그 표시나 분류 또는 회계 원칙은
변경이 절대 불가하다. 그러면 틀린 거죠.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맥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나 기준이, 회계 기준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당연히 기준이 바뀌면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겠죠. 그 경우는 당연히 허용되고요. 그 다음 그게 아니더라도, 기준이 안 바뀌었더라도 우리 회사의 거래 실질, 사업 내용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원래 이 방법, A 방법대로 하는 거였는데 그 거래 실질이 바뀌어가지고 B 방법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거래 실질을 잘 설명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별도의 궁극적인 명백한 이유 없이 그냥 내 맘대로 작년에 A 방법으로 했다가 올해 B 했다가 아유 질리니까 내년에 다시 A로 하자,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이죠. 표시의 계속성입니다. 여기까지 책을 통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재무 회계에 대해서 기본 그 포커스를 둔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보셨다시피 기본 가정은 발생 기준을 따라서 작성을 합니다. 기본 현금주의 발생 기준의 반대가 바로 현금주의가 될 거고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영향을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수취나 받거나 주는, 현금을 주고받고 하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기간에 인식한다. 그래서 매출은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어도 우리가 그것을 가득하기 위한 계약상의 의무를 다 수행했다면 그때는 매출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비용 측면에서도 우리 회사가 급여를 발생했어요. 즉 직원들이 근로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인건비, 급여를 지급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매달 급여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X1년이고 X2년입니다. 12월 말 법인을 기본 세팅으로 가정할게요.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말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매달 월급날이 10일이에요. 그러면 10일 날 전달치 월급을 다음 달 10일 날 주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마지막 달, 막달 12월 달치 월급은 언제 줘요? 내년도 1월 10일 날 지급이 되겠죠. 그러면 1월 10일은 X2년도예요. 날짜로는. 귀속연도는. 그런데 실제 담고 있는 정보는 X1년도 12월 달치에 대한 월급은 이때 지급할 뿐이죠. 그러면 현금의 움직임을 따라간다면 이 1월 10일 날 지급한 건 X2년도 비용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비용, 우리 그 수익이 기록될 때 관련되는 비용을 같이 매칭해서 인식한다라는 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또 회계학의 대원칙인데요. 기업 입장에서 비용, 급여, 이번 달치 급여, 그거 왜 지급하는 거야? 봤더니 12월 달에, X1년 12월 달에 이미 전 직원으로부터 근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거죠, 기업은.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니까 그로 인한 효익을 누린 거죠. 그러면 관련되는 수익, 효익이 기록될 때 관련되는 인건비, 급여도 같이 매칭해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은 이때 나갔지만서도 이거는 X1년도의 비용이다 라는 게 이제 발생주의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기업의 가정 말씀드렸죠.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이라는 뭉뚱그려진 어떤 추상적인 표현으로 쓰여 있을 뿐이에요. 1년이다, 2년이다 이런 기준은 없는 것이죠.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대원칙을 깔고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재무제표의 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쓰레기 정보고 뭐가 유용한 정보냐, 너무 뜬구름 잡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개념 체계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세세한 회계 처리, 재고 자산 어떻게 처리하고 유형 자산 어떻게 처리하고 이러한 세세한 회계 기준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개념 체계라는 파트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회계 기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파트에서 바로 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유용한 정보인지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가이드라인, 큰 틀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목적 적합하고 충실한 표현을 만족해야 유용한 정보래요. 역시 뜬구름 잡죠?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목적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줘야 돼. 그 정보를 알던 모르던 전혀 그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하등의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그러한 어떤 미미한 하찮은 그러한 내용이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투자 의사결정에 그 정보를 암으로 인해 가지고 알기 전과 후가, before and after 차이가 야기시켜야 의미 있는 정보라는 게 바로 목적 적합성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한 재무제표에 담겨져 있는 정보는 서술이 완전해야 된다. 즉 빠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말에
X1년 말에 현재 우리 기업이 건물을 취득했는데 점점점 금액은 내년도 재무제표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계정 과목과 화폐 금액으로 완전하게 서술이 돼야 됩니다. 뭐 말하자면 뭐 그런 내용이고,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엔 계속 하이라이트 부분에 끊죠. 다음 회에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재무제표는 끊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중립적인 바이어스가 없어야 돼. 편의가 없어야 된다. 우리 회사에 유리한 정보만 보고하고 좀 불리한 것 같은 건 쓱 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이 재무제표도 사람이 만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1차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인 경영자. 그런데 그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IFRS 기준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맞춰서 했는지 틀림이 없는지를 어떤 제3자가 검증을 합니다. 2차적으로. 그게 바로 이제 회계사들이 하는 일이죠. 어쨌든 작성에 대한 1차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어요. 어쨌든 경영자건 그다음에 회계사들이건 다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에 단돈 1원 한 장의 오류도 없어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결과에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IFRS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 과정에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 방식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다 제각각인 것처럼 하나의 거래를 어떤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어떤 방식은 뭐 복수의 대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ABCD 4개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4개 중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목적 적합하고 가장 충실한 표현, 요 세부 속성을 다 만족하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토너먼트식으로 야, 찍어. 그래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A 탈락, D 탈락. 나자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B와 C가 남았다는 거죠. 서바이벌. 그러면 B와 C가 공교롭게도 똑같은 정도로, 완전 똑같은 정도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했다 라고 한다면 서로 무차별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을 택할지 애매해버린 거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보강적 특성. 말 그대로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죠. 보관적. 2차적인 잣대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높아져야 되고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적시성. 빠르게 보고해야 되고 신속하게, 그다음에 이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하나의 대안을 또 B와 C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부차적인 성격입니다. 비교 가능성은요, 간단하게 하나의 기업을 상대로 과거 10년부터 예를 들어 올해까지 과거 10년간 뭐 영업이익률의 추세 분석 이런 거를 할 때도 비교 가능성이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나의 투자 자금을 3개 회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식을 사려고 해. 그랬을 때 기업 간 비교를 하는 게 또 필요하겠죠. 기관 간 또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교가 가능하려면 작성된 기준 자체가 동일한 잣대 위에 놓여야 비교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IFRS 기준을 배우는 거죠. 검증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시성. 아무리 완벽하고 객관적으로 흠결이 없는 완벽한 팩트예요. 그렇지만 너무 늦어. 내가 지금 그 회사의 주식을 살까 말까 고려하고 있는데 버스 떠나고 나면 효과가 없죠. 이미 우리 회사의 정보는 재무제표는 12월 말 법인이라면 다음 년도 초인 X2년 초에 만들겠죠. 결산이 다 끝나고 나야 결산을 하니까. 그러면 X2년도 뭐 2월, 3월 뭐 이때쯤에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고 뭐 2월, 2, 3월 중에 주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X2년도 예를 들어서 1월 13일 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이벤트가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핵폭탄급이에요. X1년, 이 회사에 어떤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떤 되게 큰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이 X2년도에 발생한 거니까 사실은 그 X1년 말로 끝나는 X1년도 재무제표에는 사실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X2년도 1월 13일 날 발생한 건 언제 보고돼요? X3년도 초에 재무제표에 포함돼가지고 보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1년이나 더 지나서 보고하면 이미 너무 늦잖아요. 다 일이 벌어지고 난 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X2년도 초에 만드는 이러한 중간에 확정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면 X1년도 재무제표에 어떤 식으로든 보고는 합니다. 근데 뭐 재무제표에 본문에 표시를 하든 아니면 뒤에다 주석으로라도 공시를 하든 어쨌든 알려주는 그러한 작업들이 바로 적시성에 대한 그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겠죠. 그 다음에 거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막 파생상품 업종 엄청 복잡한 파생상품을 거래했어요. 일반인들은 거래 내용을 이해하기조차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거 보고 해봤자 정보 이용자들이 못 알아먹겠지? 아이 빼. 어렵기만 하지 뭐. 이럴 순 없다는 거죠. 최대한 이해하고 간단 명료하게 기술을 해서 보고를 하라는 거죠. 그게 거래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빼서는 안 된다. 최대한 이해 가능성 높여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성격을 갖춰야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회계의 정보 이용자한테 어떤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와 성과 이런 것들을 보고 이코노믹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으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된다. 플러스 하나 더 하자면 세무회계까지 뭐 같이 교재를 통해서 보셨죠. 외부 목적이고 내부 목적이다. 수단은 우리가 4개로 구성된 재무제표고 이거는 뭐 공통된 어떤 형식 룰이 없다. 작성 원칙도 이거 IFRS고 특정회계 기준 없다. 얘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K갭이라고 부르던 비상장사나 또는 중소기업들이 짜는 우리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던 회계 원칙. 이게 바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는 거죠. 두 개가 병존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의 포커스는 요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KIFRS에 대한 어떤 설명 쭉 나와 있는데 뭐 두 개가 병존한다.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는 요거를 보시는 거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비상장 기업을 위한 회계 기준이다. 11년도부터 우리는 상장사는 의무 적용했다라는 거 이제 보셨죠. 그러면 확인 문제 하나 풀어보시죠. 여러분 이거 답을 구해보시죠. 뭡니까? IFRS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4개의 재무제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거다라고 해서 기말 현재라는 시점이 딱 명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기간의 개념이었어요. 첫 번째가 1년 동안의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의 자본에 대한 변동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죠? 1년 동안의 기간을 나타내는 현금흐름표. 그게 재무제표지 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더 추가했죠. 다음 중 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문장 골라보십시오. 볼까요? 1번 일부 투자자 및 채권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에 적합한 정보를 누락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린 이해 가능성.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정보지만 슬쩍 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와 채권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또는 자금 대여 등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 유입을 예측해야 된다. 뭐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 등을 통해 가지고 현금의 인 앤 아웃을 나타내는 거고 물론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는 과거 정보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X2년 초에 만드는 재무제표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는 과거인 X1년도의 재무정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정보 자체가 미래 예측치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재무정보도 과거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걸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X1년 말 현재 우리 회사가 매출 채권이 예를 들어 외상 매출한 거죠. 받을 돈. 매출 채권이 10억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X1년 말 현재. 이건 과거 정보죠. 즉 과거의 X1년도 기중에 어느 때인가 그 거래처한테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지금 받을 돈 10억을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로서. 그렇다면 이건 과거 정보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뭘 예측할 수 있습니까? X2년 어느쯤에 매출 채권 회수하기로 약정한 그 날짜가 되면 10억이 돈이 들어오겠구나. 별일 없으면. 이걸 미래의 현금 유입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3번 재무보고는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이게 이제 각각의 하나의 재무제표잖아요. 재무 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플러스 하나 자본 변동표 이제 또 있고요. 그 다음 4번 재무보고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죠. 이 경영자가 바로 우리 내부 정보 이용자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재무제표의 보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고생하셨습니다.